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아이러브 풋볼 20화 제1부 이상현 박문성의 원투패스. 역시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박문성 위원님. 네.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요. 네. 그 땡땡 통닭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 모델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계약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 계약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근데 이제 콩고 그게 왕자분이 나오시던데. 여러 분을 아마 찍었을 거예요. 아. 찍었는데 제가 주로 나오다가 가끔씩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아, 원래 그렇게 그래요? 찍었습니다. 아, 여러분이 그렇군요. 컨셉으로. 매번 위원님 나오시는 것만 보다가. 아, 여러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을 그랬군요. 찍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나왔던 거고 아. 다른 분도 나오셔야죠. 좀 밀렸나요, 그럼? 아, 금방 설명해서 제가 주로 나오다가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4일부터 저희 방송 시간대가 토요일 1시 10분대로 변경이 됩니다. 나름 또 승진 선방한 겁니다. 조금 더 황금 시간대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잘한 거죠. 자, 이번 시간 좀 문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 하고 싶은 말, 또 한국축구 응원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지난주 보내주신 문자를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293번님께서는 박문성 위원님께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인천 경기 취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 뭐만 틀면 박문성 위원님 나오시네요. 축구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감동적입니다. 박 선배 파이팅 하셨네요. 선배? 선배. 후배나 보네요. 그러니까 취재를 한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동종업계에 계셔서 그냥 이렇게 선배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아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잠깐만요. 9293? 자, 이분도 역시 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두 발로 뛰고 계신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네, 아니 뭐 재밌는 거니까요, 축구가. 네, 그럼요. 지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리고 5075번님께서는 이상 위원님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텐션 너무 웃겨요. 부산은 자갈치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부산은 자갈치조는 뭐예요? 그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중계할 때요? 중계할 때 자갈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K리그 경기하다가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울산대학교의 김현석 지금 예. 감독으로 가 있는데요. 이 친구 별명이 가물치. 가물치. 김현석. 옛날에 가물치. 현대에서 뛰시던 가물치, 맞아요. 가물치라고 했죠, 가물치. 네, 가물치 하면서 내가 자갈치 했던 것 같아요. 힘이 좋고 이런다고 해서 별명이 가물치였죠. 예. 저 프리킥이 상당히 좋았고요. 음. 요거 한번 해줘야죠. 한번 해주시죠. 부산은 자갈치죠. 중계 중요하신 거예요? 중계 중에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월드클래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2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4강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손흥민의 움직임 그리고 8강전 2차전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야, 정말 다시 한번 얘기지만요. 손흥민 왜 이렇게 잘해요? 나 끝났어요. 나 이제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후배지만 예. 야, 축구 선수지만 나 진짜 이렇게 잘하는 선수 처음 봤습니다. 나 진짜로 제 마음 속에 느끼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입니다. 와. 근데 경기 졌잖아요. 그래도 2차전만 올라갔잖아요. 놓고 보면. 예. 네. 자, 박문성 위원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럽에 진출해서 뛰었던 선수들을 많이 봤잖아요. 물론 예. 이제 차범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선수 차범으로 뛸 때야 그때는 막 라이브로 많은 걸 볼 때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의 기억으로 놓고 보면 이제 박지성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유럽파들이 쭉 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열심히 뛰었고 정말 큰 이름들이 있었고 큰 활약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선수가 그 팀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박지성 정말 잘했죠. 그리고 맨유라고 하는 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클럽이니까 그런 큰 클럽에서 그저 7년인가요? 그렇게 뛰면서 많은 성과를 냈고 정말 많은 업적들을 냈죠. 그래서 위대합니다. 예. 박지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국 축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박지성마저도 맨유에서 그냥 여러 이 팀을 끌어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지. 그 팀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랬었죠. 맨유를 끌어가는 리더였다 이렇게 보기는 네네. 좀 그런 이제 다른 역할이었는데 손흥민은 팀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손흥민이라는 표현보다 손흥민의 토트넘 해도 전혀 무리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특히나 중심입니다. 최근에는 중심. 케인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손흥민의 토트넘. 한 팀을 유럽에 있는 그런 큰 클럽을 끌어가는 한국 선수를 정말 참 멋집니다. 우리가 처음 본다는 점에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선수고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아니 두 분이 맨시티 우승 예상하셨잖아요. 제가요? 두 분이.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 왜 이러세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주작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와, 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네. 여튼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골 만들어내잖아요. 예. 대박이에요. 바로 지금 태세 아니 전환하셨어요. 뭐 갑자기 다른 말로 전환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저 손흥민이 골 넣는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맞췄는데 맨시티의 형님 우승을 잘하셨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 방구선 의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차피 좀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방구선 너무 잘했어. 네. 잘했어요. 대한민국이죠. 너무하십니다. 뭘 갑자기 대한민국이에요? 참고로 저는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이야. 예상했습니다. 네. 뭐 제가 맞출 확률이 높아졌네요. 자, 일단은 손흥민의 움직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경기마다 혹은 최소한 시즌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뭐냐면 놀랍고 무서운 건 더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딱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건 빠르다. 양발로 슈팅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볼을 갖고 있을 때 무서운 선수였는데 예. 확실히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움직임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슈팅 때리는 그 박자 보세요. 사실 그거를 잡아놓고 한두 번 터치 더 한다고 했으면 수비에게 각이 잡혔을 텐데 원터치 그렇죠. 중에 때려버린다든지 터치가 예. 굉장히 간결해졌고 또 하나 수비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수비도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즈라고 하는 선수가 조금 이제 수비에 불안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내려 수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날 경기에 그 수비 스탯하고 공격 스탯은 어떻게 될까 기록이 경기 끝나고 찾아봤어요. 예. 수비에 대한 스탯도 상당한데 그럼 그렇게 수비를 많이 했으면서도 양 팀을 통틀어서 슈팅도 제일 많이 때렸어요. 이건 뭐지? 정말 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선수들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감독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뭐 스털링 선수도 마찬가지고 메시 선수, 그러니까 왼발을 잡고 안으로 측면에서 안으로 가져오면서 슈팅을 때린다는 얘기를 때리는 걸 알고 선수들이 인지를 해요. 예. 저 상대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그 분석을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시합장에 이제 들어가요. 예. 근데 들어가는데 알아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제 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너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환상적이다. 예.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진짜 월드 클래스. 빠르고. 이제 신계 왔습니다. 신계 왔어요. 신계까지는 신계야. 아직 조금. 메시와 신계 가야 된다니까. 같은 그룹으로 메시하고 동급이야. 뭔 소리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길 좀 바라는 바이고요. 자, 일단은 이상윤 위원님. 네. 케인이 빠졌습니다. 손흥민이 이끌어 줬는데 요렌테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두 명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 분명히 케인이라는 존재감은 어느 팀도 다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럼요. 아무리 상대적으로 보면 경계해야 될 대상 1호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진짜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말 선수들의 어떤 몸놀림 전체적인 게 있잖아요. 정말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존재라든지 요렌테가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경기에 나와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진짜 케인이 없는 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하고 케미가 더 잘 맞는다.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케인의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전제는 케인은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예. 잘하는 선수고 이런 선수들은 어떤 팀이나 어떤 감독이나 다 데려가고 싶은 공격수입니다. 그렇죠. 네, 케인은 일단 잘하는 선수인 것만은 분명하다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케인이 있을 땐 케인이 잘하기도 하지만 케인이 슈팅들 되게 많이 시도하잖아요. 케인이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도 많이 넣긴 하는데 아무래도 케인이 슈팅도 많이 때리고 슈팅을 잘 때리니까 케인이 있으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다 케인에게 볼을 몰아줘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케인이 뛰는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은 어떻게 할까? 그럼 누구를 잡을까요? 케인을 잡죠. 예. 케인에게만 집중됐을 땐 마치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잘 되면 터지지만 상대가 만약 저 바구니에만 계란을 담으니까 저 바구니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그럼 그 계란을 다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케인을 잡게 되면
케인이 막히게 되면 토트넘이 안 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케인이 요새 물론 뭐 부상 때문에 불의의 문제 그렇죠. 때문에 뛰지 못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케인이 없으니까 다 좀 더 자유롭고 폭넓게 때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손흥민도 이번에 활약이 좋았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괜찮았잖아요. 예. 뭐 모우라도 잘했고.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는 네,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들도 야, 어느 바구니를 좀 잡아야 되는 거야? 어느 계란 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듣고 보니 정말 좀 맞는 말씀 같고요.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하세요? 항아리에 바구니. 아니 그냥 아니 나도 하나 해도 돼? 예. 그냥 생각 가요. 안 나시죠? 자, 이번 경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손흥민의 손과 VAR의 발. 야. 즉 손과 발이 다 했다. 이런 VAR을 발. 예, 발. 도 나오는데 UEFA가 그 VAR을 좀 조기에 도입한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는 이미 K리그도 그렇고 VAR 비디오 판독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예. 유럽 축구 연맹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좀 침착 좀 기다려 본 다음에 준비 좀 한 다음에 하겠다. 이후에 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유로 2020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프리미어리그도 다음 시즌부터 하잖아요. 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이제 이미 다 월드컵도 쓰고 있고 다른 데도 막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번부터 하자라고 이번부터 도입을 했고 이번에 8강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그렇죠. 네, 그 이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뭐 손과 발이 다 했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도 나오는데 토트넘과 그 맨시티의 1차전 그 손흥민의 결승골 역시 그 VAR로 판독을 한 거잖아요. 네. 2차전도 결국 VAR은 좀 손흥민의 토트넘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토트넘하고 맨시티의 그때 승부 때 1차전 때도 손흥민의 결승골이 이제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았냐 이거 갖고 VAR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인정됐던 거죠.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VAR이 좀 야속했던 맨시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VAR 판정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오심도 좀 경기의 일부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분들 많았고 처음에는 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월드컵 때도 사실 좀 논란이 됐었고요. 위원님 그 VAR 현재 도입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람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오심도 축구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지배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VAR을 저도 이제 해설을 하면서 보지만 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득과 실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건 찝어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정말 이 VAR 때문에도 정말 웃긴 하지만 이건 잘 도입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하는 건 참 오래된 말이긴 해요. 예전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뭐 인간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실수 혹은 오심 이거를 계속 이제 문제시되거나 이러면은 경기가 운영되기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만들어낸 거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가자 이런 예. 건데 지금은 이미 중계 기술도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팬들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옵사이드네, 저 핸드볼이네 이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심도 경기 1분이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럼 불신할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무슨 저런 스포츠가 다 있어, 저런 심판이 다 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오심도 경구의 일부다라고 하는 말이 옛말이. 생명력을 갖고 유지되긴 좀 어렵다고 봐요. 이제는 그 말이 그렇죠. 필요 없어요. 너무 옛날 얘기니까. 예. 그래서 왜 사람들도 봤으면 내가 본 걸 그게 진실이면 그 자체도 저 진실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자체를 불신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 도입 잘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VAR 사용 규정 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은 VAR은 모든 상황에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써버리면 뭐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겠죠. 예, 무슨 예.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태클이 들어왔는데 저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축구는 몸싸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손도 좀 쓰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네네. 어깨도 싸우기도 하는데 그 모든 장면들을 VAR을 돌려버리면 그렇죠. 이게 너무 끊어지니까 처음에 VAR을 도입하지 말자라는 논쟁을 할 때 이 도입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였냐면 경기 굉장히 많이 지루해진다. 경기 자꾸 끊긴다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러면 신속하게 쓰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만 씁니다.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정적인 골, 상황. 득점. 네, 득점이나 뭐 퇴장이나 예. 옵사이드. 뭐 옵사이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뭔가 제한적으로 쓰는 좀 승부의 결정적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인으로 되죠. 작용하는 그런 상황들. 다 쓰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만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후반 막판에 스털링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뒤집어지면서 토트넘이 4강에 진출했는데요. 이 오프사이드 여부를 두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에릭센이 백패스한 공이 맨시티의 그 베르나르도 실바죠? 맞아요. 예, 몸에 맞고 아구에로에게 갔는데 한마디로 좀 굴절돼 공이 전달됐습니다. 일단은 오프사이드 맞잖아요. 네, 예,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명백한 오프사이드입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옵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상대 두 번째 수비수보다 상대 골문 쪽으로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옵사이드 얘기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최종 수비수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예. 예, 상대 두 번째 수비수가 기준이에요. 음. 그래서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서 있을 때 옵사이드 위치에서 볼을 받게 되거나 플레이에 예. 관여하게 되면 이제 옵사이드를 선정을 하는데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저건 굴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굴절이니까. 근데 그거는 공격자에게는 전혀 아예 굴절이냐 뭐 와서 맞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냥 터치가 일어났으면 공격자는 터치가 일어났으면 그 터치된 볼이 자기 편의 공격수에게 갔으면 터치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볼을 간 선수의 위치만 보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 볼이 딱 터치됐을 때 아구에로는 옵사이드 위치. 옵사이드 위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옵사이드입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네. 에릭슨이 지금 백패스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수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터치가 되지 않았으면 그건 온사이드죠. 몸에 안 맞았으면 네, 몸에 안 맞았으면 그냥 골이네요. 그렇죠. 그게 그 상황에서 진행이 되죠. 예, 예. 완벽했죠. 왜냐하면 백패스는 백패스를 내가 만약 수비수가 백패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상대 공격수가 그걸 잡았어. 그러면 그게 옵사이드였냐 온사이드 위치였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비수가 미스를 백패스를 해가지고 그건 잡아챈 거니까 예, 예. 그건 아구에로의 위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릭슨 선수가 일단 진짜 백패스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의도했느냐 의도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백패스를 명백하게 하려고 백패스예요. 했는데, 백패스예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저거 어쨌든 그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그거 하지만 이야기가 않았어도 또 그렇게 흘러가네요. 정말 이 객관적으로 보면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볼에 굴절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선수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에로 선수가 그 전에도 보면 아구에로가 라인에 있잖아요. 조금 더 상대보다 좀 더 먼저 들어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터치 됐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굴절되는 상황이 위에서 그게 업사이드 판정이 되는데 예. 명백한 업사이드 맞습니다. 이게 뭐 그렇군요. 조금 규정에 저희가 이제 뭐 좀 정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비수는 의도를 따지고 공격수는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심판 교육 받을 때 썼던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수비수는 의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는 저기에 백패스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그냥 굴절이냐, 이건 수비수에게는 그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수비수는 의도를 따집니다. 근데 예, 예. 공격수는 제가 뭐라 했죠?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만약에 공격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볼을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냥 볼 받으면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동료가 나한테 볼을 차가지고 내 뒤통수 맞았네? 그럼 내가 이걸 볼을 터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나는 공도 안 보고 있었는데. 예, 근데 예, 예. 거기서 와서 맞았어. 의도가 없어. 그래, 또 옵사이드. 옵사이드구나. 공격수는 그냥 옵사이드 위치에서 볼이 터치되면 그 자체로 플레이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 공격수는 의도를 따지지 않으니 베르나르도 실바가 거기서 볼이 터치됐을 때는 공격자잖아요. 예. 공격자가 공격자에게 볼이 간 거면 그게 굴절이냐 패스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베르나르도 실바 맞는 순간 플레이로 인정되는 거고, 그러면 맞는 순간 아구에로의 위치가 보는 거죠. 수비수는 의도를 따지고 공격수는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군요. 자, 어느덧 또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벌써. 벌써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예. 자, 손흥민의 토트넘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맨유의 박지성 이후 8년 만에 진출인데요.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조금 무의미할 것 같지만. 예. 토트넘과 아약스 어떻게 보십니까? 패기와 패기의 맞대결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형님 어디 하실 겁니까? 근데 일단 있잖아요. 예. 1차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 나오니까. 못 나와요. 결정이죠. 못 나와요. 경고 누적으로. 네. 야, 아역수 진짜 겁나 잘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해? 이제 19, 21살, 22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에레디비지? 네. 이제 네덜란드 축구에 그 뭔가 이렇게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한참 어려웠었는데. 예, 이게 예. 좀 침체가 됐었죠. 반다이크 있죠. 그리고 지금의 여기 있는 저 아역스의 선수들 보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대용, 데리트, 네레스, 지에흐. 거기다가 나이가 하비치. 전부 다 19살, 20살이에요. 네. 그런 선수들이 이런 경기력을 펼친다는 것은 야, 이거 상상도 못할.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결승 진출은 당연히 저 토트넘 가야죠. 토트넘 갑니다. 아, 불안한데. 네. 야, 이게 박문성 저는 위원님. 진짜 이거 51대 49로 보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51, 아약스가 49라고 보는데요. 예, 예. 네, 그렇게 또 보면 저도 토트넘이긴 한데 근데 아약스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않은 승부라고 보긴 해요. 진짜로 너무 잘해요 아약스. 일단은 이게 또 홈앤 원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홈앤 원정은 홈앤 어웨이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쏘리. 그러니까 아니야, 맞는 틀린 건 아니에요. 토트넘이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니까 네네네. 일단 1차전은 토트넘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차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야. 지금 그 두 분 진짜. 얘기하는 거 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결정하기 어렵군요. 정말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요. 좀. 네. 나는 개인적으로 아약스도 팬이었어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저 그럼 그냥 토트넘으로 할게요. 저는 아약스 갑니다. 바꾸셨어요. 이게 두 분한테 진짜 여쭤보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토트넘이죠. 예, 저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네. 예, 손흥민의 토트넘이 아약스를 누르고 결승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챔스 결승을 뛰는 손흥민의 모습. 마드리드인데 마드리드 가고 싶다. 결승전이 마드리드. 이번에 YTN에서 보내준다며. 현지에서 저희가 프리뷰 리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이상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뒤 돌아옵니다. 축구 전문 프로그램 아이러브 풋볼은 팟빵과 팟캐스트, 유튜브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이러브 풋볼방이나 샵 0945 문자로 방송 소감과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시아씨 안녕하세요. 네, 하영 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노래 불러도 되겠죠? 아, 그럼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주모를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 썬소니, 나이 썬썬! 거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추가요! 아, 네. 우리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관련한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득점 행진에 주목했습니다. 이 피파는 먼저 18일 공식 SNS를 통해서 총 12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막심 샤츠키를 제치고 UCL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가 됐다면서 그의 기록을 축하했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손흥민이 8강전에서 총 3골을 기록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물론이고요. 57년 만에 4강 진출을 이끌어낸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맨시티에게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비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펩 과르디올라의 7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이 물거품이 됐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1조가 넘는 돈을 쓰고도 부족한가라면서 과르디올라의 경기 운영과 또 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맨시티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 정말 최전상의 팀과 감독인데 손흥민 선수가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챔피언스리그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시아 씨,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 어느 팀 주목하셨죠?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아픈데요. 호날두의 유벤투스를 생각했거든요. 네. 역시 우승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로 불리는 호날두 선수의 유벤투스가 4강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번 탈락으로 유벤투스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유벤투스가 4강에 실패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유벤투스의 주가가 폭락한 건데요. 유벤투스는 지난 수요일 하루에만 주가가 24% 하락했고요. 이는 시가로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5,136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와, 이 4강 실패로 큰 돈이 이른바 증발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번 챔스 이슈가 되고 있는 팀이죠. 아약스는 4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8.5%나 상승했습니다.
단숨에 구단 가치가 3억 4,100만 유로, 한화로 약 4,378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아, 네. 그냥 축구 자체만 보고 즐겼는데 역시 정말 큰 돈이 오고 가는 게 바로 챔피언스 리그인 것 같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는 정말 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전쟁에서 이른바 영웅,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 파이팅이고요. 이제 K리그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챔스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다소 K리그 소식이 조용한 경향이 있어서요. K리그 전도사인 제가 조금은 서운합니다. 에이, 아니에요. K리그 열풍 상당히 거세잖아요. 소식 빨리 전해주시죠. 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의 콩풍 효과가 대단합니다. 바로 동남아 쿼터제를 신설했는데요. 동남아 쿼터제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동남아 쿼터제는요, K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를 기존 4명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 축구연맹 소속 선수 1명을 추가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아세안 축구연맹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가맹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쿼터제를 신설하게 된 건가요? 네, 이번에 신설된 동남아시아 쿼터 제도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중개권, 스폰서십 수익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K리그를 해외에 적극 알리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네, 좋은 의도네요. K리그도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일 축구 팬들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애꿎은 경남FC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벌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었는데요. 이에 경남FC가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아쉽게도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팬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치인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스포츠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택!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는 이수열 정욱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팀의 전력을 알아보고 결과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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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정욱진 캐스터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자 축구 인터뷰 때문에 못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네. 우리 더블 볼란치 청취자분들께서 기다리실까봐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요. 기다리신 분 많지 않더라고요. 공연 리포터께서 너무 잘하셔서 예, 예.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집에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뭐 토트넘 그 4강 진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봤는데 뭐 두 분도 이 챔피언스리그 8강전 경기 다 시청하셨나요? 다 봤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이렇게 그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기까지 4팀 남았어요. 네네.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리버풀, 아약스인데 먼저 정욱진 캐스터 일정을 좀 짚어주시죠. 네. 4강전도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토트넘과 아약스가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맞붙고요.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이 캄프누에서 만납니다. 예. 한 주 지나서 5월 8일 수요일 새벽 4시에 각각 아약스와 리버풀에서 2차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 정말 이게 대진표가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진짜 예. 어렵습니다, 이번에. 자, 일단 토트넘 대 아약스 경기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두 팀에게 그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준결승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토트넘은 역사상 첫 번째 4강 진출입니다. 57년 전에 무려 1961-62 시즌에 유러피언컵 준결승에 진출한 적은 있는데요. 예. 92년도에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의 형태로 바뀐 뒤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약스도 굉장히 오랜만에 준결승 무대를 밟습니다. 예. 1994-95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우승이 있네요. 네, 네, 굉장히 우승했죠. 강팀이었는데 어. 그 다음에는 준우승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려 22년이 지나고서야 다시 4강 고지에 올라선 거죠. 예. 두 팀 모두 팬들의 오랜 수건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지난 시즌 LADBC 리그 2위를 했던 아약스가 예.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위한 2차 예선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음흠.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2차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올라온 최초의 팀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두 팀 뭐 양보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아약스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른바 언더독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경기력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고요. 네덜란드 LADBC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 네덜란드 LADBC 30라운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팀이 그 좀 전에 정우진 캐스트가 말을 했지만 94-95 시즌 당시에 그 루이스 바날 감독이 이끌 때 그때 정말 황금 세대였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아약스 구단 역사상 최고의 팀이다.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전술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 대용 선수 그리고 센터백인 베리어트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후방에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주면서 대응을 전진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짧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습 기회를 많이 만든다. 이게 그 아약스 팀의 그 전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공격으로 전환을 할 때는 이 펄스 9이라고 그러죠. 가짜 9번 역할을 하는 이 타디치 선수가 전방에서 상대의 그 중앙 수비수를 끌고 측면이나 이선으로 계속 빠져주거든요. 그러면서 박스 안에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그 공간으로 이선에 위치하는 네레스, 예. 그 반데비크 선수 그리고 지에우 선수가 파고 들어가지고 득점계를 만드는 그런 공격 루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약스가 이 과정 자체가 정말 기계적으로 나와요. 아, 이게 뭐 공식 같은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게 뭐 유기적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조직력이 좋습니다. 아하. 네, 후방에서 골 찬스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그 유럽 레벨에서 탑 클래스 예.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근데 이 팀이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어요. 네, 4강 진출 팀들을 보면 뭐 바르셀로나는 메시 선수가 있고 리버풀은 살라 그리고 토트넘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아약스의 이선에서는 언제든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 골잡이가 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약스가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득점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예, 그런 기복을 좀 보인다. 이런 예. 부분들이 4강에 진출한 팀 치고는 좀 아쉬운 점이다. 약점이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약스를 상대하는 토트넘은 일단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네. 네.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또 부상 선수도 많습니다. 네. 어떤 전술 들고 나올까요? 일단은 뭐 해리 케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모두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강 1차전에는 예. 그래서 일단 최전방에는 요렌테 선수가 전방에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슛을 하는 역할. 그리고 손흥민이 해주던 역할은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그대로 대체할 가능성이 잘하던데요? 높습니다. 예, 모우라가 되게 잘해요. 예, 예. 그래서 뭐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좀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좀 감소하겠지만 아하. 그래도 대체를 해서 기본적인 어떤 공격 운영의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미드필드 운영이죠. 예, 미드필드 그 토트넘의 경기 운영을 보면 미드필드의 기동성을 집중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넣는 그런 경기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핵심 에너지원이 시소코라는 선수거든요. 아. 근데 그 시소코라는 선수가 이번에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졌어요. 예. 4강에 출전하는 것이 좀 불투명한 어. 그러한 상황인데 예. 이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서 포체티노 감독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최근에 포체티노 감독이 뭐 3백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쓰거든요. 그런 전술도 좀 실리적으로 극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공법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체티노가 시소코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이 경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음.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현재 AT 마드리드에게 크게 앞선 단독 선두 예. 달리고 있고요. FA컵 결승전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음. 리버풀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와 치열하게 1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두 팀 모두 지금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모든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명장들 간의 지략 대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단 그 앞에서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토트넘과 아약스는 무시해도 되는 팀이다. 아니죠. 그거는 정말 결승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영진 아나운서님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혹시 바르셀로나 공격진에서 메시 선수를 빼면 좀 누가 생각나세요? 루이스 피고? 아하. 너무 옛날 또 선수. 다른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요? 수아레즈죠. 수아레즈. 예. 그리고 또 한 명을 뽑아본다면요? 쿠티뉴 아닌가요? 쿠티뉴죠. 예. 역시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포워드죠. 수아레즈와 쿠티뉴 모두 리버풀 출신인데요. 특히 이 쿠티뉴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안필드를 방문하게 될 이 두 음. 선수에게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쿠티뉴 이야기 들으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바르셀로나는 어떤 작전으로 들고 나올까요? 네, 일단 바르셀로나는 그 리버풀하고 경기를 할 때 딱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예. 한 가지는 리버풀 풀백의 전진성을 좀 억제를 시켜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리버풀의 공격 운영 형태를 보면 중앙에 위치하는 그 공격수들을 중앙 밀집을 시키기 위해서 예. 이 풀백들을 상당히 높게 올려 세우거든요. 그래서 풀백들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 풀어나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풀백이 그만큼 전진을 하지 못하면 리버풀의 공격이 좀 답답해질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이 점을 좀 노렸죠. 그러니까 리버풀 풀백의 뒷공간을 좀 깊숙하게 파줄 수 있는 빠른 윙어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예. 이 경기에서는 좀 더 유행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르셀로나의 측면 윙어라고 한다면 일단 오른쪽에는 요레 메시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예. 그리고 왼쪽에는 덴벨레 선수 어. 아니면 쿠티뉴 선수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갈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서는 덴벨레 선수가 좀 더 전술적으로 유행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버풀이 압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압박을 풀어나가야 경기가 어떻게든 되겠죠. 그럼요. 그 압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하고 있는 부스케트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가 고립되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리버풀은 어떻게든 이 부스케츠를 압박하기 위해서 거칠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부스케츠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좀 좋지 못합니다. 미스플레이도 좀 많이 나오고 예. 기동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경기에 나간다 그러면 리버풀의 압박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번 리버풀전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부스케츠가 압박을 당할 때 그 옆에서 볼을 받아가지고 그 빌드업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예. 그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아르투르 멜루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연전에서는 이 아르투르 멜루 선수가 리버풀의 압박을 맞아서 얼마만큼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걸로 봐요. 그게 관건이다. 네. 예. 그러니까 경기를 해결하는 선수는 당연히 메시 선수, 예. 뭐 수아레즈 선수겠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형의 틀을 만드는 거는 일단 앞서서 말했던 덴벨레 선수 예. 그리고 이번에 말했던 아르투르 멜루 선수 이 두 선수가 열쇠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리버풀 좀 살펴볼 텐데 네. 리버풀도 바르셀로나 못지않게 지금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우승 기세죠. 예. 네, 리그도 잘 나가고 있고 리버풀의 강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강력한 전방 압박이죠. 전방 예, 압박. 예, 압박을 정말 강하게 걸어 들어가는 팀인데 사실상 리버풀은 이 압박 기동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만나는 바르셀로나는 이전에 만났던 팀과는 차원이 다른 팀이에요. 예. 이 팀에는 뭐 메시 선수도 있고 덴벨레, 뭐 쿠티뉴, 수아레즈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리버풀이 압박을 걸기는 하겠지만 미드필더진이 그만큼 전진한 상태에서 유지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메시 같은 선수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드필더를 아래쪽으로 내릴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도 전방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바르셀로나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인 부스케트 선수, 아하. 아르투르 멜루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데 예. 그 공간을 차단하는 게 이번 리버풀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최전방에 위치하는 그 피르미누 선수가 수비 가담도 좋고 예. 활동량이 많거든요. 그 선수가 이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부스케츠와 그
아르투르 멜로 선수를 얼마만큼 괴롭혀줄 수 있느냐. 이게 리버풀로서는 정말 중요할 거다. 예. 그럼 이번 경기의 결국 키는 이 부스케츠와 아르투르 멜로의 활약 여부네요. 맞습니다. 그 예. 위치에서 결국에는 경기의 향방이 좀 갈릴 가능성이 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준결승전 네 팀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역시 뭐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만큼 또 흥미롭고 또 네.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승에 진출할 두 팀 일단은 일부에서 네네. 이상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아약스와 토트넘 1대1로 나왔어요. 네. 네네네. 예.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토트넘, 그리고 이상윤 위원님께서는 아약스를 아약스. 꼽아주셨는데 네. 일단 이 두 분은 그 맨시티의 우승을 예상했던 분입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거고요. 이미 틀리셨네요. 네. 자, 일단은 아약스와 토트넘 경기 먼저 예상을 해보죠. 우리 정욱진 캐스터. 저는 결승전에 토트넘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2차전밖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만큼 모든 거를 2차전에 쏟아붓지 않을까, 맹활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또 아약스의 좀 선수들이 어리잖아요. 리그 우승 경쟁과 챔피언스 리그 4강을 병행하기에는 이 요령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노련미가 느낌? 조금 부족하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열 평론가.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예. 어렵지만 저는 아약스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어허. 일단 젊은 선수들이 한번 바람을 타면 무서워요. 어.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부상 선수들도 많고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 4강 1차전을 치르기 전 경기를 뒤로 밀었어요. 예. 이게 네덜란드 축구 협회 차원에서 좀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배려를 한 거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약스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C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 정욱진 캐스터. 우선 저는 리버풀이 결승에 올라간다 이렇게 리버풀.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고요. 예. 요즘 반다이크 선수가 너무 잘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메시는 메시지 않을까. 네, 경기 내용은 좀 팽팽하게 흘러가겠지만 예, 예. 결국 이제 마지막 그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선수들의 수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바르셀로나가 리버풀을 끝내 이기고 아. 결승에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뭐 짜고 들어오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혀. 네, 아예 예. 그냥 정반대로 예상을 했네요. 예,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예, 예. 예상하는 게. 그럼 저는 섞어드리죠. 토트넘과 FC 바르셀로나의 결승전을 예상합니다. 아하. 네. 참 중간 입장이 되게 어렵네요. 네. 자, 알찬 3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손흥민의 맹활약에 좀 열광하셨을 텐데 이런 또 좋은 소식이 4강전에서도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슬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